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Self Supervised Gun via Auxiliary Rotation Loss라는 이제 CBPR 2019에 나온 논문입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이제 가장 주요한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거는 이제 캐터스트로픽 폴게팅이라는 현상입니다. 이제 캐터스트로픽 폴게팅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전에 배웠던 인포메이션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캐터스트로픽 폴게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겐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겐에서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겐에서 발생하는 이런 캐터스트로픽 폴게팅 현상을 이제 슈퍼비전을 통한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서 이러한 캐터스트로픽 폴게팅을 완화를 시켜보자라는 게 이 논문의 주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캐터스트로픽 폴게팅이 이제 어떤 현상인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 논문에서 이제 했던 실험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그래프를 의미하냐면은 네. 발표 30분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근데 네. 한번 켜놓고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캐터스트로픽 폴게팅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이 논문에서 이제 좀 직관적으로 진행을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실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파 10 데이터셋을 사용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해당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터스트로픽 폴게팅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은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터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1K 그러니까 총 1000 이터레이션에 걸쳐서 하나의 태스크만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태스크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아래에 이렇게 써뒀다시피 이제 하나의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이제 하나의 태스크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원래 같았으면 원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할 거였으면은 이제 한 번에 이제 뭐 배치에 이제 뭐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가 동시에 들어가면 학습이 되니까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를 동시에 하는 게 이제 원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진행하는 방식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캐터스트로픽 폴게팅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1000 이터레이션당 딱 하나의 태스크만,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클래스만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 세팅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00 이터레이션마다 태스크가 이제 계속해서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태스크가 이제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이제 태스크가 이제 계속해서 바뀔 때마다 어큐러시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형상을 이제 그래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떨어지는 순간이 이제 태스크가 바뀌면서 이제 이전에 학습을 했던 인포메이션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폴게팅을 해서 다시 어큐러시가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10,000 이터레이션이 되면은 이제 사이파 10이 이제 총 10개의 클래스, 그러니까 총 10개의 태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10,000 이터레이션이 되면은 이제 모든 태스크가 이제 한번 종료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뒤쪽부터는 다시 똑같은 태스크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이쪽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어큐레시가 이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학습이 됐던 인포메이션이 여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다 이제 잊어버려졌기 때문에 이제 어큐레시 이제 진전이 없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만약에 그냥 기본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했으면은 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텐데 이제 캐터스트로픽 폴게팅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큐레시가 잘 올라가지 않는 이런 현상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포게팅 현상이 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이제 좀 짧게 짚고 넘어가 보면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목적이 이제 추가적인 레이블 없이 이제 데이터의 리프레젠테이션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정말 원래 하고자 했던 타겟 태스크에 이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이제 주요한 목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레이블 없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 다음에 결국에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제 가지고 있는 레이블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주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게 되려면 이제 조건을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건이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이제 레이블 없이 하이 레벨 리프레젠테이션 학습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네트워크로 하여금 데이터의 하이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라는 걸 정의를 해주거나 혹은 이제 그에 맞는 어떤 로스 펑션을 이제 정의를 해주면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미지를 랜덤 로테이션 한 다음에 이제 몇 도가 돌아가는지 그 각도를 예측하는 게 프리텍스트 태스크 쪽에 속하는 이제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스 펑션 쪽에 속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좀 컨트래스티브 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건지 이제 한번 같이 짚어보고 넘어갈 건데요. 종래에는 이 논문에서 결국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이제 이 방법입니다. 랜덤 로테이션 하는 방법을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종래에는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카이밍해가 발표한 논문인데,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인데, 이제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고, 최근 이제 좀 소타로서 이제 올라오게 된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랜덤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예측하는 이제 방법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제 0도, 90도, 180도, 270도로 이제 랜덤하게 이미지를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전한 게 이제 각각 레이블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게 0, 1, 2, 3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레이블이 이제 4개가 좀 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이 된 이미지를 그냥 컴포넌트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이미지가 몇 도 돌아가는지 그 각도의 레이블을 예측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이제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를 이제 나중에 원하는 뭐 타겟 태스크에서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로테이션 방법이 이제 되게 간단한데, 예, 이제 그 카이밍해가 이제 논문을 쓰기 전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강력하고 간단하면서도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미지가 몇 도가 돌아가는지를 이제 예측을 하려면 이제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이제 로우 레벨 인포메이션을 가지고는 그 각도를 아마 예측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엣지를 배웠다거나 뭐 그냥 컬러 정보만을 배웠다거나 그러면은 어떠한 객체가 뭐 몇 도가 돌아가는지 이런 거는 이제 좀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를 맞추려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 새가 있으면은 뭐 위쪽에 머리가 있고 뭐 아래쪽에 날개가 있고 뭐 이러한 좀 하이 레벨한 정보를 이제 배울 수가 있어야 이게 뭐 0도고 이게 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이 레벨한 정보를 배울 수 있게끔 이제 로테이션 프레딕션이라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정의해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제 중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로테이션 프레딕션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겐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이제 카이밍해가 쓴 논문인데 좀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한번 같이 좀 보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주요한 방법이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는 방법인데요.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이 이제 이 논문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원래부터 좀 많이 사용이 되던 이제 그러한 이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지를 좀 한번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포지티브 샘플링이 있고 네거티브 샘플링이 있습니다. 이제 포지티브 샘플링이란 뭐냐면은 먼저 이제 쿼리 이미지 하나, 이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이 논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쿼리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쿼리 이미지가 있을 때 포지티브 샘플링이 뭐냐면은 이제 이 쿼리 이미지와 하이 레벨상에서 같은 이미지 XP를 이제 포지티브 샘플링된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 쿼리 이미지와 하이 레벨 상에서 다른 이미지 XN 이거를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뭘 해주냐면은 네트워크가 이제 결국에는 뭘 학습을 해야 되냐면은 X쿼리와 XP 이건 지금 하이 레벨 상의 두 개 같은 이미지죠. 하이 레벨 상에서 이제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두 이미지의 이제 피처 상에서의 피처 디스턴스는 최대한 이제 좀 작아지게. 그 다음에 X쿼리와 이제 XN 네거티브 샘플링된 이미지는 하이 레벨 상에서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피처 디스턴스를 이제 늘리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걸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이 되는 거는 이제 이미지만 있고 이제 레이블 같은 게 이제 없다는 게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레이블도 없는데 이 하이 레벨 상에서 같은 이미지, 하이 레벨 상에서 다른 이미지 이런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샘플링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가 이제 아마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레이블 같은 게 있었으면은 뭐 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개라는 클래스에 속한 이미지는 다 하이 레벨 상에서 뭐 같은 이미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불가능한 소리죠.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샘플링들을 레이블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 먼저 포지티브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쿼리 이미지에 간단하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랜덤하게 적용한 한 이미지를 포지티브 샘플링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 랜덤 로테이션, 뭐 크롭, 컬러 지터링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X 쿼리에다가 쿼리 이미지에 적용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로 나온 XP는 X 쿼리와 하이 레벨 상에서는 같아야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포지티브 샘플링이라고 정하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거티브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그 데이터셋에서 샘플링한 그냥 다른 이미지가 됩니다. XN이라고 하는데 이건 X 쿼리가 아닌 다른 이미지 XN을 그냥 네거티브 샘플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XP를 이제 네트워크에다 집어넣은 F 플러스가 이제 뭐 포지티브 피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네거티브 이제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집어넣은 F 마이너스가 이제 네거티브 피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앞서 이제 피처 디스턴스를 뭐 좁히고 늘리고 이렇게 학습을 한다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여기 먼저 이렇게 쿼리 피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포지티브 피처가 있고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네거티브 피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네거티브 피처를 이제 뭐 딕셔너리 뭐 룩업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이제 네거티브 피처가 이렇게 담겨 있는 이제 딱 개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딕셔너리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인코더도 이제 같이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피처들도 뭔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게 될 텐데 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된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로 이제 계속해서 이 딕셔너리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을. 당연히 이제 이 피처를 뽑게 되는 이미지도 이제 조금씩 계속 바뀌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제한된 개수의 이제 네거티브 피처 딕셔너리를 이제 모델 내부에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쿼리 이미지랑 포지티브 피처의 내적, 그다음에 쿼리 피처와 이제 네거티브 피처의 내적 이런 식으로 해서 내적을 다 계산한 다음에 익스포넨셜을 취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소프트맥스랑 이제 꼴이 이제 똑같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맥스를 걸어주게 됩니다. 1, 0, 0, 0 레이블을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FQ랑 F 플러스의 내적이 증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유사도가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피처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L2 노멀라이제이션 시키기 때문에 길이는 다 1로 고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두 피처 사이에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제 명시적으로 높이고 이제 나머지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명시적으로 낮추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그 카이밍헤의 최근 논문에서 나왔던 이제 가장 이제 주요한 이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은, 이제 네트워크는 캐터스트로픽 폴게팅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셀프 슈퍼비전 로스를 멀티태스크 러닝처럼 추가를 해서 그 폴게팅 현상을 완화시키겠다는 게 원래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폴게팅 현상이 발생하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이제 추가를 한 게 이 그림이 되는데, 이제 모든 실험 다 똑같고 그냥 이 로스를 추가했냐 말았냐 딱 그것만 바뀌는 부분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이제 폴게팅 현상 때문에 거의 똑같았는데, 이제 얘네 둘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 비해 이제 얘가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좀 직관적으로 이제 셀프 슈퍼비전 로스를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추가를 했을 때 네트워크의 캐터스트로픽 폴게팅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이 논문에서 보여준 실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을, 이러한 이제 방법을 이제 겐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게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겐 역시 이러한 폴게팅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위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것처럼 어디셔널 셀프 슈퍼비전 로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완화시키겠다 하는 게 뒤쪽에 나올 내용들입니다. 그럼 겐에서 이제 그 캐터스트로픽 폴게팅이 정말 발생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겐에서 캐터스트로픽 폴게팅, 앞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이렇게 실험으로 이렇게 태스크를 정말 나눠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제 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캐터스트로픽 폴게팅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앞서 클래시피케이션 실험에서 봤듯이 이제 캐터스트로픽 폴게팅은 학습 과정이 이제 논 스테이셔너리일 때 쉽게 발생합니다. 논 스테이션이란 뭐냐라면, 이제 앞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면은 태스크 1을 먼저 싹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 2를 진행하고 태스크 3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태스크가 계속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태스크가 계속 바뀌는 거를 이 논문에서 이제 넌 스테이셔너리한 트레이닝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이었으면 이제 태스크 1, 2, 3 이런 식으로 정의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 1번부터 10번까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해라 라는 그냥 태스크 하나를 주고 거기서 이제 계속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넌 스테이셔너리가 아니지만 이제 클래스 하나 태스크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이런 넌 스테이셔너리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파10에 대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어큐레시가 아까와 같이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겐의 학습 과정이 클래시피케이션처럼 뭔가 넌 스테이셔너리일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겐 같은 경우에는 넌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겐 학습 과정, 아까 같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막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넌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든 거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냥 진짜 일반 겐의 학습 과정인데 그 학습 과정 자체가 이제 넌 스테이셔너리 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그 겐의 학습 과정 자체가 디스크리미네이터 한 번, 제너레이터 한 번, 뭐 디스크리미네이터 여러 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학습이 되는 구조죠.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을 시키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이미지 X가 있을 때 그 이미지가 리얼에서 나왔냐 페이크에서 나왔냐 이거 두 개를 계속해서 이제 구별하는 거를 학습하고자 하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제너레이터가 담당하게 될 텐데, 이 제너레이터가 계속해서 학습이 되면서 제너레이터가 이제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P 리얼이랑 P 페이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P 페이크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넌 스테이셔너리한 그러한 이제 유형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제너레이터 역시 이제 가짜 이미지 X 페이크를 생성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여야 되는데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계속 변합니다. 민 맥스 하면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제 제너레이터의 학습 과정 역시 이제 넌 스테이셔너리한 학습 과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좀 이러한 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순서대로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이랑 페이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리얼이랑 페이크를 구분할 수 있는 팩터 1이라는 거를 먼저 학습을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보겠습니다. 팩터 1을 학습을 하면은 이제 D1, 이 D1의 상태에서는 이제 팩터 2를 가지고 이미지가 리얼이냐 페이크냐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D1을 속이기 위해서는 이 팩터 1을 리얼리스틱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제너레이터가 이제 팩터 1을
리얼리스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앞서서 이제 원래는 이 팩터 1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너레이터가 이 팩터 1에 대해서 리얼리스트하게 만드니까 G1이 만든 페이크 이미지를 리얼 이미지랑 구분하기 위해서 G1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다른 팩터 2번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팩터 1번과 팩터 2번을 기준으로 리얼과 페이크를 구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제너레이터는 다시 이 D2를 속이기 위해서 팩터 1과 팩터 2를 리얼리스틱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D3가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G2가 팩터 1이랑 팩터 2를 리얼리스틱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G2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팩터 3를 학습을 하는데, 이 팩터 3를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앞쪽에 학습을 했던 팩터 1이랑 팩터 2가 포르게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D3 같은 경우에는 팩터 1과 팩터 2에 대한 인포메이션 전부 다 포르게팅이 돼버리고 팩터 3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제너레이터 G3 같은 경우에는 이 D3를 소개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팩터 3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D3를 속이기 위해서는 팩터 1번과 2번을 가지고 있어도 별 베네핏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팩터 3번만 있어도 디스크리미네이터 D3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좀 중요치 않아져서 이것도 포르게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이제 포르게팅이 되고 이제 3번 팩터만 남아서 이제 앞서 배웠던 1번과 2번은 없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 논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테이션 로스를 추가적으로 이제 억실리어리하게 붙여서 완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저자들이 먼저 실험 결과부터 보여드리면은 이제 실제로 해봐서 이제 정말 그게 완화가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에다 실험을 한 건데, 그냥 그 겐 로스로 이제 셀프 슈퍼바이저 로스 추가 안 하고 그냥 오리지널 겐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정말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포르게팅이 일어나냐를 체크를 해본 겁니다. 어떻게 체크를 해봤냐면은 뭐 이미지넷 데이터셋에다가 이제 겐을 학습을 시키고 거기서 나온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파란색 그래프에 해당을 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550K 이터레이션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어큐러시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럼 이 부분을 이제 포르게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FID인데, F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의 리얼리즘을 이제 측정해주는 이제 그런 매트릭 중에 하나입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550K가 되는 순간 FID가 이렇게 착 늘어나면서 이제 FID 측면에서도 이제 모델이 거의 무너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겐에서도 캐터스틱 포르게팅이 나타나고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셀프 슈퍼바이저드 간입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저드 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쉐어드 웨이트가 있고 이제 두 개의 이제 브랜치로 가지치기를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리얼 페이크를 판단하는 쪽과 이제 로테이션을 예측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리얼 페이크 브랜치에서는 영도의 이미지, 그러니까 회전하지 않은 이미지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사용을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주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도의 이미지만 생성을 하고, 당연히 이제 뭐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돌아간 이미지는 이제 생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굳이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뭐 90도, 180도, 270도 이런 이미지를 리얼로 줘서 제너레이터로 하여금 이런 걸 이제 생성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리얼 페이크 브랜치에서는 이제 영도의 이미지만 사용을 하고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이제 로테이션을 예측하는 브랜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리얼 이미지랑 페이크 이미지가 둘 다 사용이 되게 되는데, 먼저 리얼 이미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랜덤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이쪽이 이제 리얼 이미지인데, 이렇게 랜덤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 로테이션 프레디션 브랜치로 하여금 그냥 그 각도를 예측하게 하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걸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페이크 이미지도 여기서 사용을 하는데, 페이크 이미지는 살짝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먼저 이렇게 그냥 페이크 이미지, 0도에 해당하는 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냥 이 이미지를 이제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린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이제 로테이션 프레딕션 브랜치에 넣어서 이 페이크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각도를 예측할 수 있게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니라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는 각도를 이제 잘 예측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너레이터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왔을 때 각도를 잘 예측할 수 있는 페이크 이미지를 만든다면 이제 그거는 더 리얼리스틱한 이미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 나오는 좀 수식이랑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제 로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제 V랑 뒤쪽에 이제 로테이션 로스 이런 식으로 있는데 V 같은 경우는 그냥 애드버서리 로스에 해당을 하고요. 이제 뒤쪽에 이제 각도의 로테이션 프레딕션 이제 브랜치가 로스가 이제 추가적으로 붙은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을 하게 되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쪽에는 LD를 맥시마이즈 시켜야 됩니다. LD를 맥시마이즈 시키려면은 V를 맥시마이즈 시키고 로테이션 쪽을 맥시마이즈 시켜야겠죠. 그러면은 이게 맥시마이즈 된다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이 1이 되고 이 부분이 0이 돼야 맥시마이즈가 되니까 간단하게 그냥 리얼에 대해서는 1이라고 페이크에 대해서는 0이라고 하는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애드버서리 로스에 해당합니다. 이 로스를 통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뭘 얻게 되냐면 이제 리얼과 페이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요. 이제 뒤쪽에 LD 앵글이라는 로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이미지 X가 있을 때, 리얼 이미지 X가 있을 때 그거를 각도 R만큼 회전시킨 다음에 그 각도 R을 이제 프리딕션하는 로스입니다. 이 로스를 통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리얼 이미지의 각도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제 LG가 있는데 얘도 이제 맥시마이즈 시키게 됩니다. 맥시마이즈 시키게 되려면은 이제 이 부분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신경 안 쓰고 이 뒷부분만 신경을 쓰게 되죠. 이제 여기에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1이 되도록 해서 이제 페이크가 1이 되게 되는 그냥 애드버서리 로스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붙은 게 이제 LG 앵글이라는 건데 이제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페이크 이미지 X 페이크를 각도 R만큼 회전을 시킨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하여금 이제 그거를 각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서 거기서 나온 그레디언트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니라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리얼에 대해서는 각도를 잘 예측할 수 있으니까 제너레이터는 D가 각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주면은 이제 그 이미지는 더 리얼한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이제 내용의 이제 모델이었고요. 이제 뒷부분은 이제 실험 부분입니다. 실험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주제는 이제 자기네가 되게 잘했다 이제 다 이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4가지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얘는 이제 언컨디셔널 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 간이라고 해서 이제 간을 되게 안정화시키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을 이제 적용한 이제 간입니다. 그다음에 컨드 간 같은 경우는 이제 컨디셔널 클래스 정보를 추가적으로 받는 간인데 이거는 이제 시간 프로젝션이라는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시간 프로젝션 모델을 사용을 했고 이제 SS 간 같은 경우에 이제 셀프 슈퍼바이저 간이 되고 뒤쪽에 이제 SBN이 붙은 거는 이제 셀프 모듈레이트드 배치놈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제너레이터한테 이 Z를 줄 때 원래 그냥 뭐 인풋 단위에다 이렇게 넣어주는데 뭐 인풋 단위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게 MLP를 통해서 베타랑 감마를 만든 다음에 제너레이터에 뭐 배치놈에 넣어주자 이제 이러한 기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이제 베이스라인을 사용을 했고요. 해서 근데 보면 이제 이 컨디셔널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미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미지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클래스 정보까지 같이 받아서 이제 그 분포를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기가 이제 조금 더 쉬워서 이제 그냥 클래스 이제 정보 없이 학습이 되는 모델보다 이제 성능들이 다 이제 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빅간 같은 경우도 이 클래스 정보를 추가적으로 주는 그런 모델에 해당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이제 뭐 컨디셔널 간이 뭐 다 이게 1등인데 뭐 자기네가 뭐 이제 그래도 되게 근접하게 했다. 뭐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네가 제일 잘했다. 하지만 뭐 셀레웨이 HQ에서는 좀 잘 안 되더라. 그냥 이런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께 그냥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되더라. 이 언컨디셔널 간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정적이라고 알려진 논문인데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꿨음에도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로스를 추가를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학습이 잘 되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전에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그래프가 이제 포함된 이제 그래프인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아까 그 겐에서의 캐터스트로픽 포르게팅 FID 그래프에 해당을 하고요. 셀프 슈퍼바이즈드 뭐 로스를 추가를 시켰더니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로스를 추가시켰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잘 나온다, 이런 거고, 이제 이쪽은 그냥 똑같은 실험을 이제 사이파 10에 대해서 진행을 한 실험입니다. 결론은 뭐 자기네가 제일 잘했다 그런 거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시켰을 때 그 리프레젠테이션이 정말 하이 퀄리티냐라는 걸 측정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그냥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넷이나 뭐 사이파10 이런 거에다가 파인 튜닝 시켜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이제 결론이 이제 자기네가 제일 잘한다 이런 건데, 앞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언컨디셔널 간, 아까 그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 간이고, 컨디셔널 간은 그 시간 프로젝션 그거고, 로테이션 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드버서리 로스를 빼버리고 로테이션 로스만 사용한 경우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을 때 자기네가 제일 잘한다,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 퀄리티가 가장 좋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모델들이랑 이제 자기네 모델이랑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레시를 이제 비교를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래쪽에 있는 거 빼고 이제 위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로지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목적으로만 이제 존재하는 이제 모델들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네, 이제 뭐 자기네 뭐 0.38 정도 나왔는데, 뭐 얘네 둘 정도만 빼고는 뭐 얘네보다 뭐 더 잘했고, 뭐 딥 클러스터링은 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네가 뭐 잘했다 또 이런 주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를 생성을 실제로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하이 퀄리티한 이미지가 다양하게 잘 나온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19페이지에서는 겐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만 학습하고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한다, 그냥 그런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셔플링해도 포겟팅이 심한. 이제 셔플링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뭐 배치가 뭐 예를 들어 64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클래스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넌 스테이셔널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래 클래시피케이션 학습을 시키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질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넌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기 때문에 포르게팅이 상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 볼 수 있겠고, 아래와 같은 그래프는 일부러 태스크를 이렇게 태스크 1, 2, 3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포르게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셔플링을 시키면은 포르게팅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에서는 아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나 이런 게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바뀌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네. 걔네 애초에 학습이 되는 그 자체가 디스크리미네이터 한번, 제너레이터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학습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뭐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리얼랑 페이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페이크가 계속 바뀌는 거죠. 페이크가 계속 바뀌는 게 뭐에 해당하냐면은 앞서 클래시피케이션의 태스크가 계속 바뀌는, 이제 그거랑 이게 매칭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걔는 애초에 학습 구조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좀 그 포르게팅의 위험을 안고 있는 학습 구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로테이션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학습한 거 같아요. 네. 리그레이션을 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이게 원래 그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하는 논문이 있는데, 이제 그냥 그 논문에서는 그 논문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그 논문에서 그냥 그렇게 4개로만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좀 그렇게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테스트가 좀 너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그래서 딱 원래 논문에서 그냥 4개로만 해서 이제 그걸 이용한 다른 모델들도 다 그냥 그렇게 4개로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실페이지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때 약간 가정이 들어가잖아요. 겐이 학습을 할 때 네. 팩터 1에 대해서는 초반에 네. 잘 학습을 했고
있고, 네. 근데 그걸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맞추니까 제너레이터가 다른 이제 팩터를 찾아야 된다. 네네. 이런 가정하에 네네, 뭔가 맞습니다. 1번 팩터를 잊어버리고 막 이런 가정이 들어가는데, 네. 근데 그거를 로테이션을 통해서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만들어서 그냥 잘 된 걸 수도 있는데 네. 이게 포게팅 현상을 해결했다고 하기에는 좀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 왜냐하면 이게 팩터 1, 2 뭐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팩터 1, 2, 3 잘 네. 못하는 걸 조금씩 그냥 네네.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네. 뭐 이렇게 딱 끊어서 이렇게 되는 근거가 좀 무엇인지.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훨씬 더 원래 더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뭐 팩터 1, 2, 3 이런 게 존재하진 않고 이게 자연스럽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거 좀 뭔가 좀 디스크리트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원래 당연히 좀 컨티뉴어스하게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설명을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글로벌 스트럭처 같은 거를 먼저 배우고 뭐 그 다음에 뭐 파인 디테일 같은 걸 뭐 학습을 시키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글로벌 디테일을 먼저 먹고 학습이 되는데 뭔가 파인 디테일을 배우면서 뭐 글로벌 스트럭처를 뭐 잊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더 좀 안 좋다고 해요. 아무튼 조금 더 좀 논리가 약한 설명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의 흐름을 따라가되 그냥 뭐 글로벌 스트럭처 그냥 그런 걸 빼버리고 그냥 팩터 1, 2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컨티뉴어스하게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한다고 해도 이제 뭔가 그 걔네서 이제 뭔가 폴게팅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못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뭔가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울 때 이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에 의존을 한다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이제 그 페이크 이미지가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폴게팅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그 캐터스피ክ 폴게팅의 가정이랑 일맥상통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폴게팅이 일어나서 리프레젠테이션의 퀄리티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만약에 거기다가 억실리얼하게 셀프 슈퍼바이저드 로스가 이게 추가가 되게 되면 이 제너레이터한테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걔 옆에서 도와주니까 셀프 슈퍼바이저드 로스가. 그렇게 해서 뭔가 리프레젠테이션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꼭 로테이션이나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딥클러스터링에서 나오는 방식대로 클러스터링 통해서 이렇게 뭐 레프레젠테이션을 더 잘 배우는 다른 방법들이 적용돼도 네. 비슷하게 잘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제 생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 기억에는 이 논문에서 약간 퓨처워크에서 언급했던 바에서 의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로테이션이 쏟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로테이션을 썼는데 뭔가 더 좋은 게 나와서 그걸 적용해 보면은 더 모델의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퓨처워크로 남긴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네, 그러면은 이제 발표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럭티브 러닝 있잖아요. 아, 네. 거기서는 이제 컨스트럭티브 러닝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지어진 거에 키가 이 파레토 샘플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부분? 파레토 샘플링하고 네거티브 샘플링 있는데 네. 여기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디스턴스 피처 간에 유사한 피처들끼리는 디스턴스를 바꿔야 된다. 그 논문에서 네, 요거의 핵심. 원래 그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는 그거 자체는 이제 포지티브 샘플링이랑 네거티브 샘플링을 해서 로스 펑션을 저런 식으로 짜라 라는 거는 이제 원래 뭐 트리플렛 로스 같은 것도 여기서는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뭐 피처의 내적을 사용을 해서 짰지만 뭐 트리플렛 로스 같은 경우도 이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좀 작은 하나의 부류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는 거는 포지티브 샘플링하고 네거티브 샘플링해서 로스 펑션 짜라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좀 이렇게 다 정립이 되어 있는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막 제목들이 막 모멘텀 어쩌고저쩌고 들어가 있는데 좀 뭔가 모멘텀이라는 뭔가 좀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성능을 더 높여서 잘해보자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그 뭐 용어 자체는 포지티브 샘플링, 네거티브 샘플링, 로스 펑션 짜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아카이브에 공개되었었던 스타겐 V2, 저희 그 윤재님의 후속 연구이신 스타겐 V2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이미 아시겠지만 스타겐 V1의 경우에는 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두 도메인 사이에서의 그 이미지 간의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만 학습이 되었던 반면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이 여러 개의 도메인에 대해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의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학습을 했던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요, 기본적으로 원핫 인코딩으로서 그 갖고 있는 도메인의 그 분류들을 원핫 인코딩으로서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컨캣을 해서 그 타겟 도메인과 인풋 이미지를 함께, 타겟 도메인의 경우에는 원핫으로 인코딩이 돼서 그거를 쭉 넓게 이미지처럼 펼쳐서 같이 컨캣된 이미지가 페이크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고요. 여기서 다시 이 페이크 이미지로부터 생성된 다시 또 오리지널 도메인으로서의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해서 두 이미지 간의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통해서 여러 도메인 간의 트랜슬레이션을 학습을 했던 게 스타겐 V1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내에서 도메인을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텀도 따로 존재를 했었고요. 근데 이 스타겐 V1에 한계점이 있다면은 멀티모달리티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풋 이미지가 있었을 때 이거를 블론드 헤어의 도메인으로 바꿨을 때 이러한 아웃풋만 나오게 되고 더 다양한 블론드 헤어를 갖고 있는 아웃풋을 갖지 못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던 거는 인풋으로서 주어지는 그 도메인이 원핫 인코딩 된 원합 벡터로만 주어졌기 때문이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주입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또 추가적으로 스타겐 V1에서 진행을 했었던 서로 다른 그 데이터셋 도메인 자체가 아예 다른, 하나는 셀레베이에서 또 다른 하나는 RAFD 데이터셋에서 함께 학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줬던 비주얼라이제이션이고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오늘의 내용은 스타겐 V2입니다. 스타겐 V2의 경우에는 여러 도메인에서 다이버스한 이미지들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연구가 되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셀럽 AHQ와 그리고 AFHQ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너레이트된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AFHQ의 경우에는 애니멀 페이스 데이터셋으로 본 논문에서 함께 발표가 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스타겐 V2의 모델의 오버뷰를 보자면은 총 4부분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제너레이터와 매핑 네트워크와 스타일 인코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뮤닛이나 드릿 같은
다이버시티를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웍에서는 보통 그 스타일 벡터를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로서 갖게 돼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와 스타일 벡터가 매칭이 되게 되는 형태를 통해서 이미지의 멀티모달리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이 스타일 벡터를 함께 인풋으로 받아서 그 제너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의 그 인풋 이미지와 그리고 레이턴트 벡터를 같이 인풋으로 받는 형태와는 다르게 이 갖고 있는 스타일 인코더나 혹은 매핑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게 된 스타일 벡터만을 인풋으로 받게 돼서 이 인풋 이미지에다가 A다인을 통해서 그 스타일 코드를 주입을 받아서 새로운 스타일을 입히게 된 페이크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부분은 매핑 네트워크의 경우인데요. 매핑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그 랜덤으로 샘플링된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으로 샘플링된 레이턴트 코드 Z로부터 스타일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게 되는데요. MLP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브랜치가 여러 개로 나눠지게 됐는데요. 그 멀티태스크 러닝을 위한 세팅처럼 각각의 이 브랜치마다 해당하는 도메인으로서의 그 스타일 벡터들을 인코딩 해주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쉐어드된 파라미터를 갖게 될 거고요. 이 아래 부분은 그 타겟 도메인에서만 그 도메인에서만 그 로스가 주어지게 돼서 이 해당 브랜치에서만 로스가 흐르게 되는 형태로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흔히 하는 그러한 멀티태스크 러닝 아키텍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부분은 스타일 인코더 부분인데요. 스타일 인코더 부분에는 레이턴트 코드를 인풋으로 받는 게 아니라 리얼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해당 이미지의 리얼 이미지나 혹은 페이크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해당 이미지의 스타일 벡터를 인코딩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레퍼런스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스타겐 V2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트랜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다양하게 줌에 따라서 다양한 아웃풋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퍼런스 이미지를 주는 데에 따라서 이 인코더를 통해서 스타일 벡터를 인코딩을 한 걸 같이 그 제너레이터 인풋으로 줘서 레퍼런스 가이디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경우에는 멀티태스크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퓨닛에서 사용됐던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브랜치마다 각각의 도메인에 대한 각각의 도메인이 리얼인지 페이크인지에 대한 것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메일인지 그러니까 메일인지에 대해서 리얼인지 메일이라는 도메인에 대해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가리는 형태가 이 브랜치라고 하고, 여기는 피메일이라는 도메인에 대해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가리는 브랜치라고 하게 됐을 때 이 브랜치에서 현재 타겟 도메인이 메일일 경우에 이 브랜치에서 페이크라는 로스를 흘려주게 된다면 요 브랜치에서만 여기서만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 위에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기 위에 부분은 쉐어드 되지만 아래 브랜치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쉐어드 되지 않는 형태로 멀티태스크 러닝을 위한 아키텍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트레이닝 로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겟로스가 주어지게 될 거고요. 이 겟로스에서는 여기 주어지는 이 스타일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 매핑 네트워크를 통하게 된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레턴트 코드 Z의 경우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랜덤 샘플링 된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스타일 리컨스트럭션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이 페이크 이미지가 스타일 인코더를 거치고 났을 때도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그 스타일을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을 제대로 입혔는지에 대한 거를 다시 확인해 줄 수 있는 로스 텀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스타일 다이버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하나 더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요 부분이 잠시만요. 네, 이 스타일 다이버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주어진 이 로스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레이턴트 코드인 Z1과 Z2로부터 제너레이션이 된 페이크 이미지들 간의 간격이 더 멀어지도록 유도를 해주는 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최종적인 로스 텀에 있어서도 이 로스 텀은 마이너스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서로 다른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생성된 이미지 간의 거리를 더 멀게 해서 다이버시티를 유지하게 해주는 그러한 로스텀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로스텀의 경우에는 0까지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0까지 디케이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도 추가적으로 주어져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아웃풋으로부터 다시 또 원래의 인풋의 스타일을 오리지널의 스타일을 다시 또 입혔을 때 원래 오리지널 인풋으로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지를 로스텀으로서 또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풀 오브젝티브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겐 로스와 그리고 스타일 리컨스트럭션 로스 그리고 스타일 다이버시피케이션 로스 그리고 사이클 로스가 이렇게 4개가 같이 합쳐져서 풀 오브젝티브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이 오브젝티브 텀에 있어서 이 감마 값들은 슬래브 HQ의 경우에는 여기가 감마 세 값이 전부 다 1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니멀 페이스의 경우에는 0.311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스타겐 V1으로부터 V2로의 각각의 추가된 컴포넌트들이 각각이 얼마나 큰 효과들을 보이게 되었는지를 퀄티테이티브하게 결과로서 보여준 실험인데요. 맨 처음에 이 A, B, C 요 세 세팅의 경우에는 A 세팅이 스타겐 V1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된 거고요. B는 안에 있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멀티태스크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형태로 피닛 같은 웍에서 전에 쓰였었던 멀티태스크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형태로 갈아 끼게 된 형태고요. C의 경우에는 아론 레귤라이제이션 혹은 아론 레귤라이제이션과 그리고 A다인을 추가를 한 형태가 C가 될 겁니다. 그래서 A, B, C까지의 형태에서는 3개 다 아직 멀티모달리티를 충족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의 인풋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레이턴트 코드를 주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했을 때 이미지가 다양하긴 하지만 머리 색이라든가 뭐 그런 배경의 다양함에 대해서는 뒤에 있을 모델들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다양하지 않은 형태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레이턴트 코드에서 인풋으로 주어지는 형태를 요 형태에서 요 스타일 코드를 주입을 하는 형태로 바꾸게 된 게 이게 이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 스타일 다이버시피케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를 하게 돼서 최종적인 형태가 된 게 이 F 모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FID 스코어와 LPIPS 스코어를 보시게 되면은 네, F 모델이 가장 좋게 나왔고요. 그 FID 스코어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스코어고요. 그리고 LPIPS의 경우에는 다이버시티, 멀티모달리티를 측정하는 스코어로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결과 실험들을 보자면은 데이터셋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셀럽A HQ와 AF-HQ 데이터셋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베이스라인으로서는 뮤닛, 드릿, MS겐과 그리고 오리지널 스타겐도 베이스라인으로서 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가이디드와 레퍼런스 가이디드 두 형태에 대해서 둘 다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레이턴트 코드로 인풋을 줬을 때 결과가 여기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가이디드로 인풋을 줬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ID 스코어는 가장 낮고 LPIPS 스코어는 가장 높은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퀄리테이티브한 결과들을 눈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 hours 컬럼들을 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이미지가 더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보여줄 뿐더러 그 같은 인풋 소스를 갖고 있었을 때도 레이턴트 코드가 달라짐에 따라서 다이버스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타겐 V1에 비해서 스타겐 V2의 실험들에서 좀 약간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요. 스타겐 V1에서는 이 도메인을 여러 도메인을 한꺼번에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메인을 한꺼번에 트레이닝을 시켜줬던 것을 보여줄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RAFD 같은 경우는 Angry, Happy, Fearful 이런 걸 한꺼번에 다 보여줬었고, 그리고 셀럽A 같은 경우에는 블론드헤어, 젠더, 에이지, 페일 스킨 이런 다양한 도메인들을 한꺼번에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을 보여줬었는데 스타겐 V2에서는 그러한 세팅을 보여주지 않고 셀럽A HQ에 대해서는 메일과 피메일 두 도메인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행을 했고, 또 애니멀 페이스의 경우에는 강아지와 집고양이 그리고 큰 야생고양이 표범이나 사자 같은 그런 도메인에 대해서 세 도메인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서 좀 적은 수의 도메인에서만 진행을 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타겐 V1에서는 서로 다른 아예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래서 셀럽A 데이터셋과 RAFD 데이터셋을 한꺼번에 학습시키는 세팅도 실험으로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V2에서는 해당 진행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했더라도 결과가 안 좋았던가 아니면 메모리의 문제로 진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네요. 논문에서 해당 진행에 대한 언급도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가이디드 제너레이션의 퀄리테이티브한 결과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의 스타일을 가장 근사하게 입힌 형태로서 이미지가 제너레이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였고요.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일 리컨스트럭션 로스하고 스타일 다이버시피케이션 로스는 기존에 있었던 로스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제시된 로스인가요? 기존에 있었던 로스입니다. 리컨스트럭션의 경우에는 뮤닛이나 드릿 같은 곳에서도 스타일 코드를 리컨스트럭션 있어요? 제가 아는 한으로는 그렇습니다.
유닛이나 드릿에서도 스타일 코드를 리컨스트럭션하는 로스가 존재했던 걸로. 스타일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아니에요? 레이턴트 코드로. 아, 그래요? 그 사이클 로스 외에도 스타일 코드를 레이턴트 코드를 리컨스트럭션하는 로스도 있어요. 스타일 다이버시피케이션은 어디서 나요? 그 문문이요. CVPR 2019의 모드 시킹 겐이라고 뭐지? 그 이미지 사이의 거리를 그냥 네. 늘리는 거. 네. MS 간에서 그 스타일 코드에 그걸 늘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나요? 감흥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MSN에 대해서. MS 간에서도 보면은 두 개의 다른 스타일 이미지가 있으면 그 스타일 코드를 거리 늘렸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거리 늘렸든지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네. 이미지의 거리네요. 이미지 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도 일단 MS 간에서 처음 제안했던 로스 펑션이라고 보는 게 네. 맞겠네요. 네, 그래서 로스 펑션에서는 멀티 도메인의 형태로 적용을 한 거 외에는 뭐 새로운 로스텀을 제안을 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이버시티도 좀 놀랍기도 하지만 이 컬러티가 되게 놀라운데 네, 그런 거는 이제 논문상에는 이렇게 크게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퀄러티가 좋을 수 있는 그 방법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논문에서는 설명하기로는요, 뭐 이런 하나하나의 이 컴포넌트를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점점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거를 통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매핑 모델과 뭐였죠? 매핑 네트워크와 스타일 인코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전부 다 멀티태스크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이 멀티 도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쉐어드 파라미터들도 오히려 이 쉐어드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잘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유닛이나 드립 같은 그러한 세팅보다 더 학습이 잘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다양한 도메인과 더 다양한 그 데이터셋을 한꺼번에 학습을 했던 그 V1에서의 세팅이 없었던 게 그건 조금 아쉬웠었어요. 추가적인 질문. 제가 이미지를 추가를 안 했는데요. 그 페이퍼를 스타일겜 말고는 이 셀럽 HQ에서 이렇게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는 없었죠? 네, 이 정도 퀄리티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눈으로 보기에. 네. 근데 조금 그 멀티모달리티에 있어서 레퍼런스 가이드로 주게 됐을 때의 스타일이 조금 너무 많이 입혀지는 건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도 했던 이유가요. 좀 소스 이미지가 다양하게 있고 똑같은 레퍼런스들을 입히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된 아웃풋 이미지들이 너무 다 비슷하게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소스 이미지에 그 스타일을 입히고 났더니 그 같은 레퍼런스를 주게 됐을 때 나오게 된 아웃풋들이 다 너무 비슷하게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을 너무 입히게 되는 거로서 약간 소스의 그 컨텐츠를 너무 많이 드러낸 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또 자세히 보면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A다인으로 이렇게 스타일 코드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레퍼런스 가이드도 할 때도 이제 레퍼런스가 인코드에 들어간 다음에 네. 그게 코드를 뽑은 다음에 A다인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데 네. 옛날에 지금 유닛이랑 드립 같은 거를 한번 레퍼런스를 해봤을 때도 뭘 봤었냐면 뭐 드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지가 있는데 살짝 좀 뭔가 이미지 전체가 좀 노란빛이 나는 이미지가 레퍼런스로 들어간다. 그럼 이미지 전체가 노래지고 붉은스름한 게 들어간다. 그럼 이미지 전체가 붉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개 공통점이 그게 스타일이 A라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아, A라인으로 민만. 네,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인풋 소스 이미지가 제너레이터로 딱 들어가고 네. 이제 배치norm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평균 빼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0,1로 만들어버려요. 거기다가 스타일이 평균으로 통째로 싹 입혀지고 분산이 통째로 싹 나눠지고 그러니까 나눠지고 네,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A 라인을 이용하는 그런 논문 모델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민이 싹 빠져버리고 네. 분산이 싹 이렇게 딱 네. 하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그 이미지 뭔가 소스 이미지가 좀 더 많이 유지돼서 좋겠는데 네. 이미지 전체가 뭐 싹 바뀌어버린다거나 네. 혹은 소스 이미지가 유지가 안 되고 스타일 쪽이 너무 많이 입혀진다든가 음. 그런 문제들이 좀 나타나는 게 GDWCT로 입히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 코베리언스까지 같이. 요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그젠플 베이스로 이렇게 레퍼런스 주는데 레퍼런스가 예를 들어서 여자인데 니콜라스 되게 진하게 칠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잘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여자라는 노티만 준 것처럼 이렇게 변환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그젠플의 상세한 스타일이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를 주면은 수염 없는 남자를 주면은 남자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수염 만들어버려요. 없는데. 유닛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남자를 만들기 위해서 네 번째 거 보시면은 몇 페이지요? 18페이지의 네 번째 줄 보시면 네. 약간이긴 한데 이런 케이스는 남자잖아요. 그 레퍼런스 이미지가 네. 수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수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스타일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세한 이그젠플의 레퍼런스의 스타일을 반영하지 않는 그냥 이 도메인만 그냥 가이드를 주는 방식처럼 변환되는 현상. GWCT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빨간색 칠하지 않았는데 그냥 빨갛게 만들어. 글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좀 후져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차이가 좀 약간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멀티태스크 아키텍처로 갖고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멀티태스크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좀 잘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튜닛에서부터 사용을 했던. 그래서 그러니까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브랜치들만 그 달라지고 쉐어드된 파라미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도메인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수염 같은 그런 특성에 대해서는 좀 약간 스타일을 더 잘 인코드하도록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좀 더 잘 학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조심스레 듭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발표. 원래 스타간이 네. 사이클간이 도메인별로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걸 하나로 통합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또 다시 도메인별로 매핑 네트워크를 또 분리해서 어떻게 보면 사이클간의 장점을 스타간으로 만든 걸 다시 약간 회귀한 느낌이 든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러니까 왜? 원래 사이클간은 도메인별로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단점을 스타간 원에서는 그걸 통합해서 하나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또 다시 각 도메인별로
도메인 매핑 네트워크를 또 별도로 다시 부여하거든요. 아, 이 네트워크들이 별도로 두어진 게요. 이게 마지막에 몇 브랜치만 그런 거라서 이 파라미터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논문에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사이클 간에다가 파라미터 쉐어링을 도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 수에 대해서 이 이득에 있어서는 좀 라스트 브랜치 몇 개를 조금 손해 보는 거를 통해서 좀 더, 네, 브랜치를 나누어서 약간 멀티태스크로서의 세팅으로 약간 돌린 느낌이긴 합니다. 네. 네,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이 아마 여기에 있겠죠? 도메인별로 뭐 이미지 개수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밸런스에 대한 문제. 네, 그 얘기도 네, 페이퍼상에서는 임밸런스 관련된 얘기도 못 봤습니다. 그 뒤에 뭐죠? 네, 뒤에 부록까지 봐도 네, 그런 내용은 없었었는데 네, 그러면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